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보안을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은요, 이제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공인인증서, 짝꿍이 있죠. 액티브엑스. 점점 없애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액티브엑스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시범 서비스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요? 또 보안 문제는 없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편해지는지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만에 꽤 오릅니다. 2011년에 한 2.9% 올린 뒤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평균 4.7%가 오릅니다. 민자고속도로도 3.4%가 오르는데 지난 4월에도 올리려다가 못 올렸던 고속도로 통행료, 올리게 되면은 그 재원은 과연 국민들을 위한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장 하루 종일 좀 네, 숨 막히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아침에는 좀 별로였는데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네, 지수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장에 있다 보면은 예. 오늘같이 정말 힘든 날은 1년 중에 몇 날 안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종합주가지수는 1952.07포인트 플러스 3.8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은 658.08포인트 마이너스 6포인트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시장이 좀 하락이 심화됐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3,500억대 매도 물량을 내놓았고요. 코스닥에서는 25억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에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특히 투신권의 매도세가 많았고요. 네. 연기금도 매도를 좀 많이 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피 시장은 연기금이 320억. 투신이 900억대를 매수하면서 일정 부분 좀 지수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수는 가까스로 좀 오르기는 했지만요. 코스피의 경우에. 근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수급 상황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어떤 것들이 좀 움직였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라 그러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라기보다는 자동차의 성장의 기인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 배터리? 그다음에 예. 배터리도 되겠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도 되겠고요. 경량화 부품주들도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쪽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자동차 쪽 과거에는 네. IT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류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TV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반도체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쪽으로 좀 산업이 계속 몰려 있었는데요. 네. 이쪽 산업이 이제는 그냥은 안 되거든요. 혼자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의 융화되는 서비스. 네, 이런 쪽 지금 애플이나 구글도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스마트카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일정 부분에 본반 스마트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와 IT의 융화 쪽으로 시장이 눈길을 쏠려가면서 이쪽 부분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제 네. 자동차 부품주를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요. 전장 부품 쪽에 예. 진출을 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의 관련주들의 불을 질렀는데요. 스마트카 관련주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류들은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라든지 피니솔루션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랐고 그동안 전기차 부품주들 우리 산업이 지금 거의 시장에서 가장 탑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도 이제 전기 제어, 전자 제어랑 관련되어 있는 무슨 MD스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네.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경량화 쪽으로는 현대 EP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그룹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 진출한다고 하다 보니까 관련 중소형 부품주들 많이 올랐는데 거꾸로 또 LG그룹주들 좀 급락하는 모습.
왜냐하면 네. 그동안 삼성이 조용히 있을 동안은 LG전자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삼성이 진출한다 그러니까 또 LG가 위축될 것에 대한 시장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심리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사실 있죠. 삼성이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LG가 그동안 좀 이쪽 부분에서 좀 많이 개발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나중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시장 우려감 참 시장은 좀 삼성이라는 그 커다란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에는 뭐 트라우마가 한번 있는 또 곳이기도 하고요, 삼성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라는 게 완성차를 만든다는 건지 부품을 통해서 한다는 건지 이런 건 완전하게 발표된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기본적으로 삼성이 언젠가는 전기차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은 생각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SDI가 2차 전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기에서도 일단 부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은 예전부터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스마트카 쪽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만 봐도 삼성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산업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쪽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이 저희가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의 스마트카 진출이 시장을 좀 많이 움직였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한 경제 뉴스는 뭘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늘 좀 발표한 게 있죠.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던데. 일단 뭐 이 저출산 고령화 이거 양쪽 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통령이 계속 주재하는 회의인 만큼 계속 신경 써달라 이런 대책을 뭐 추가적으로 지시한 것 같은데요. 네, 일자리 때문에 결혼 안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게 좀 발표가 됐나요? 일단은 뭐 그 지금까지 대책이 이제 기혼 가구의 이제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우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결혼 대책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전용 방 뭐 2개짜리 전월세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뭐 행복주택이라고 불렸던 이런 것들 뭐 하고 뭐 전세 임대를 포함해서 13만 5천 가구를 5년간 공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난임 부부가 뭐 21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부부들에 대한 어려움도 풀어주는 문제가 있는데 난임 휴가제라든지 뭐 난임 시술, 뭐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비용 부담을 대폭 맞춰준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된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얘기가 됐죠. 예. 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데요. 뭐 그 446만 명에 달하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 뭐 경단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국민연금 뭐 이 납부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됐던 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추가 납부를 허용하고 주택연금 가입을 더 늘린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주택 가입 요건을 좀 완화시켜줘가지고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주택 상한선도 9억 원이 넘는 집은 안 됐는데 이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요건인데 또 완화된 거고요. 어떻게 이제 주택연금과 관련돼서 것을 예를 들어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이제 소유한 뭐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 이런 건데 20년 가입 15세에 3억 원 주택 소유자가 예를 들어본다면 국민연금 88만 원과 주택연금 82만 원을 받으면 한 달에 17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대표적인 골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집을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 영모기지잖아요. 그렇죠. 소유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결국은 집을 넘기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연금을 받게 되는 대출을 받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하나의 노후 대책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저는 저출산 관련한 정책은 늘 유심히 보는데요. 효과가 과연 이번에 있을지 예전과 다른 얘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정부의 목표가 현재 출산율이 1.21명인데 이거를 2020년에는 1.5명으로 높인다.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출산율을 높여는데 여러 가지 뭐 수조 원을 쏟아붓고 뭐 이렇게 하지만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비혼 여성,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애를 낳는 부분에 굉장히 관대한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관념이 하나 있고 또 정말 근데 이 대책이 성공해서 프랑스 인구가 늘었느냐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1.5명이라고 해도 부부가 2명인데 1.5명만 나면은 자연스레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현재로 보면은 이제 고소득층이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낳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하는데 문제는 중산층이 향후에 자기의 계층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혼 같은 것들도 좀 늦추고 애도 덜 낳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을 위한 대책들이 정말 나오는지 이분들의 생각이 바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육아 부담이 나요.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줘야 사실은 그래야지 엄마들도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육아 근데 항상 근데 이제 뭐 공동 뭐 이렇게 뭐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해서 항상 여러 가지 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육아 문제, 뭐 보육 문제, 부담이니까 다 돈 드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랄지 뭐 아니 이번에 돈을 쓰잖아요. 난임 부부들에게 또 돈을 쓰고 어쨌든. 결혼을 억지로라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결혼을 억지로라도 시키고 애도 억지로라도 낳게 하겠다는 그런 건데 그럼 육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정부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따져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안 나오는데 그냥 정부의 말만 듣고 있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미약품이 좀 5점을 남겼네요. 이럴 줄은 글쎄 몰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내부자하고 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이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하죠? 한미약품이 이제 최근 것들만 기억하시는데 사실 3월 달에도 이제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와 이제 7,800억 원 규모의 이제 신약 개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에 앞서가지고 7일 연속 폭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인데요. 회사 내부 연구원이 내부 정보를 이제 당연히 먼저 알게 될 테니까 이거를 뭐 주변의 지인들 또는 친구인 애널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트려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는 10곳의 기관 투자가에게 정보를 흘리면서 주식 매집을 권했고요. 근데 이제 일단 보면은 연구원이 이거 과정에서 뭐 8,700만 원 정도, 애널리스트는 1억 4,7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제 뭐 처벌이 가해지는데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더 큰 이득 수백억 원, 수십억억, 수십억이라고 하는데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것이 지난 7월인데 이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원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거치지 않습니까? 이게 2차 정보 수령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처벌은 그 전에 7월 이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였는데 뭐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소위 말해서 개미들은 돈 못 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좀 뭐 증시가 투명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씁쓸해지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 아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과 사업을 맡고 있는 롯데가 한국 롯데제과 지분을 한 8% 정도 공개 매수한다. 라고 하니까 주가가 또 팍 폭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계열사로 이제 제과 사업을 총괄하는데 이제 이 회사의 이 대표이사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고 나섰던 일본 측 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동빈 회장이 롯데제과의 우호 지분을 더욱 확대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과거에 그 신동빈 회장과 형인 신동주 부회장 간의 갈등의 뭐 이런 전초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이
것을 따져보면 신동주 부회장이 좀 뜻밖에도 롯데자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샀던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분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한다면 신동빈 회장 쪽 계열사라든지 포함하면은 뭐 이 40%대까지 지분이 늘어나고 반면 신동주 부회장 쪽은 개인 지분 4% 포함해서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 포함해서 22%되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롯데제과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회장 쪽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남이자 롯데의 실질적인 지금 오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조금 유리해지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다가 또 뭐 SDK인가요? SJK인가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로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송만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신동주 부회장이 이제 롯데제과 지분을 뭐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뭐 이렇게 해도 뭐 롯데제과에 대해서는 뭐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워낙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신격호 총괄회장이 과거에 이제 제가 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롯데홀딩스 이사회 해임된 그런 거의 회사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이제 법률 대리인 일본 측 법률 대리인이 신격호 회장이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온전한 건강 상태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법률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 기업인데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는 것들 때문에 뭐 과거 뭐 면세점 같은 거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아무튼 롯데는 뭐 좋을 것만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양쪽 다 뭐 이 양보할 의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삼성의 스마트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이 또 자동차에 뛰어드네요. 삼성은 근데 명확하게 이제 방금 이제 이 증권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차, 전기차에 뭐 진출하는 것은 아니고 완성차는 아니고 뭐 부품이다. 뭐 전기전자, IT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이라서 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 신차를 내놨는데 그 삼성의 경쟁자는 현대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LG가 경쟁자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애플이나 구글이 될 수도 있죠. OS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진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기는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 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전자상거래나 금융거래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이게 항상 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었죠. 사실은 저는 좀 익숙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애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좀 내년부터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생체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 접합이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바로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가 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아서 공인인증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따랐다 냈던 짝꿍 있죠? 액티브엑스 사라질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인가요? 천송이 코트 구입하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못 산다. 그게 다 뭐 액티브엑스랑 공인인증서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본인 확인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도가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보안 문제는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박상환 전자인증 산업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상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요. 이거 계속해서 없애야지 되는 아주 뭐 필요악이 아니라 악인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제도가 개선된다고 한다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일단 공인인증서를 이제 PC에서 사용을 할 때 네. 액티브엑스와 같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개선되는 거는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예. PC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C에서는 액티브엑스와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C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병행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자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써서 예? PC에 로그인을 스마트폰에서 대신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네. PC에서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개선하는 부분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PC에 로그인을 대체하는 그런 시범 서비스를 이제 내년 6월부터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PC에서 이용하면서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그 절차를 없애는 것을 병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간편결제의 앱카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PC에서의 결제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대신하는 그러한 앱카드 방식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PC에서의 결제 기능을 스마트폰을 대신하고 이게 중개 서버를 통해서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PC에서의 필요한 공인인증서 사용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인증서를 저장하고 그런 저장된 인증서로 PC에서의 인증서 로그인을 스마트폰을 대신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이렇게 하면은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PC에서 어떤 액티브엑스와 같은 별도 프로그램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모바일을 또 이용을 해서 PC에서도 이용을 해야지 된다면 그냥 PC에서 액티브엑스 다운받고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을 그냥 사용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액티브엑스가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제를 유린하는 어떤 매물단지로 취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애물단지 취급은 받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액티브엑스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더군다나 스마트폰에 장착된 그 바이오 인식 센서, 지금 바이오 인식 센서만 있지만 앞으로 이제 화상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바이오 인식 기술과 접목이 되면 예. 비밀번호까지 공인성 비밀번호까지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신호를 그러니까 바이오 인식 장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문 인식 얘기가 나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얼굴 인식, 뭐 홍채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이러한 바이오 인식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갤럭시 S6도 그렇고, 그다음에 LG 단말의 V10 EU 모델도 그렇고요. 그런 애플의 아이폰도 그렇고 바이오 인식 센서를 장착한 스마트폰들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공인인증서도 비밀번호 10자리, 특수문자 포함한 비밀번호 10자리를 입력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불편함 없이 지문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좀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이 액티브엑스를 내려받으면서 공인인증서를 썼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단을 함으로써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문 같은 것도 사실 누가 위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위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선보이려고 하는 기술은 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 기술, 바이오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지문 정보와 같은 정보들은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 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네. 서버로 전송되는 정보는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정보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정보가 유출된다거나 네.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버에는 전송이 안 되겠지만은요. 뭐 영화를 제가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문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이 내 지문을 가지고 있다가 뭐 인식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 스마트폰 내에서의 활동 자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내가 분실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 정보 자체가 일단 전자적인 해킹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고요. 그러면은 액티브엑스는 이제 점차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우리 공인인증서가 사실 액티브엑스와 그동안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 왔는데요. 짝꿍처럼 되었죠. 네. 그런데 사실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 이외에 웹표준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올 9월에 대형 은행에서 성수 HTML5 국제 웹 표준 기술로만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참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그러한 은행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액티브엑스가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은 좀 이제는 좀 벗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범 서비스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순수 HTML5 기술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문하고 연계한 이런 서비스는 네.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고요. 예. 설사 이러한 바이오 인식 센서가 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에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런 서비스가 국민들로부터 그다음에 기업으로부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자율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 서비스는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거는 정해졌나요?
우선 저희가 KG 모빌리언스라는 K페이 간편 결제 솔루션에 우선 적용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예. 그 쇼핑몰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 은행에서도 이러한 그 공인인증서와 이런 지문 센서하고 연동이 되는 개선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적용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들이 또 자체적으로 요즘에는 이런 생체 정보들을 이용해서 모바일 뱅킹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율적으로.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바꿔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사용 규제가 2015년 3월부터 이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필수는 아닙니다. 선택사항이고요. 선택사항인데 공인인증서 쓰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이 불편함을 없애는 이 과정이요.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의 정도는 낮을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개선되는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이 좋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공인인증서 개선된 어떤 기술적으로 개선된 공인인증서에 대한 좀 적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액티브X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인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들의 좋은 평가가 이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인증산업팀장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지도. 네, 숫자로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지도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 최재원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네, 12월이 이제 중순으로 치닫고 있네요. 접어들었죠. 예,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송년회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거 말고도 싫어하는 단어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많습니다. 네. 극혐하는 단어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극혐 대상 중에 하나가 송년회인 게 하나도 한 게 없는데 해가 간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사실 저도 이번 남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부사장님 그러니까 저기 그 이사님 아니시란 얘기네요. 저는 이번 송년회가 좀 힘든 게 저희 회사가 이 한남동 이태원에 있다 보니까 요새 거기가 좀 뭐 뜬다 뭐 이러니까 그렇죠. 모든 송년 모임을 다 저한테 이름을 하는 거예요. 야, 그쪽에서 하니까 너가 다 네가 좀 해라라고 하는데 골라라, 뭐 저는 보통 이제 이런데 참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호스트가 돼버리면 참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장소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 송년회가 아주 별로 즐겁지 않은 송년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회사가 여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다음 소프트는 송년회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항상 매년 그 근처에 그 어떤 세미나룸을 빌려서요. 네. 예, 거기서 이제 행사를 갔죠. 세미나를 하시는 건 아니죠? 세미나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안 하고요. 네. 뭐 어떤 그런 행사만 합니다. 맞아요. 네. 요즘 송년회 얘기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게 평년보다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뭐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이제 비슷한 언급량인 것 같고요. 네. 이제 시기로 보면 이제 11월부터 언급량이 이제 매년 높아지는데, 이게 주로 보면 이제 셋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요때가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송년회가. 그러니까 이제 11월 셋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바쁠 것 같으니까 이제 11월에 잡는 그런 일정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11월 마지막 주에 송년회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아예 그냥 편하게 날짜를 잡는 게 이제 11월 달에 잡는 일정이고 12월에 굳이 잡아야 된다면 둘째 주 그때 이제 많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어쨌든 뭐 요새는 뭐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존중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피해서 어떻게든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를 좀 잘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송년회의 어떤 예년하고 다른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송년회가 예전처럼 이제 먹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 그 맛집 위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힘드시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테마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새로운 거 없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요새 뭐 거기가 뜨냐? 예. 그러면 예. 이제 거기 가자. 뭐 거기 맛있냐? 그럼 거기서 먹자. 이런 식으로 송년회에서 관련돼서는 이 트렌드에 좀 약간 영향을 받아서 맛집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는 신년회라는 게 이제 너무 바빴다. 뭐 송년회. 망했다. 예. 힘들었다라는 해서 이제 망해서 망년회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망년회가 예. 한 해 내내 망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라고 해서 예, 망년회라는 게 올해 좀 재밌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가 좀 모아봐야겠는데요. 그런 사람들 모으면 예. 또 모아질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안 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저요? 네. 아니 뭐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는 제가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한 망하지 명도. 않으셔가지고. 예. 어쨌든 송년회는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이 고민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뭐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 또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 부담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걱정스러운 그런 감성으로는 올라오곤 있습니다. 근데 걱정들을 하던데 숙취를 즐겨요. 근데 뭐 당연히 예.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뭐 하겠냐라는 네네. 그런 감성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인기 장소는 아무래도 다음 소프트가 자리하고 있는 곳 인근이죠. 그러니까 큰 지역으로 보면은 강남이라는 표현이 사실 강북보다 많이 나왔고요. 근데 네. 이제 표현 자체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세부적으로 어떤 길로 치면은 이제 강북이 더 많아요. 그래서 뭐 가로수길, 이태원, 뭐 한남동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네. 2013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로수길 같은 강남이지만 어쨌든 이 이태원이나 이런 홍대 이런 쪽이 이제 언급량은 더 많이 높았고요. 합치면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직장이지만 홍대 같은데 한번 좀 이제 이런 기회에 가보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안 좋아할 텐데 있어서 송년회 장소를 예. 직장 송년회를 또 홍대에서 잡는 이런 또 회사들이 좀 있다라는 아마도 중장년층들이 그럴 거예요. 요즘 뭐 뜬다며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그 테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고 또 요일로 치면은 이제 금요일 날 이때 송년회를 좀 많이 잡는 요일로 나타났고요. 금요일날 잡으면 되게 나쁜 부장인데. 이제 회식은 그런데요. 네. 송년회만큼은 그래도 그래도 금요일에 하는 게 좋군요. 아무래도 송년회 목요일 날하는 건 좀 약간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잡는다면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잡는 송년회는 어떤 직장 송년회가 아니라 어떤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거에 어떤 학교나 이런 게 송년회는 이제 토요일 날 많이 있는 거고 또 올해 새로 왔던 건 점심에 송년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거 한 3, 4년 전부터 제가 부원들 점심 송년회를 많이 했는데요. 2013년도부터 이 언급 비율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고 그러려고. 그렇죠. 이제 저는 회식도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 회사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회식 자체를 밤에 저녁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에 하는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예. 여성 비율이 많은 팀이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송년회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나 주류도 있나요? 일단 뭐 송년회는 이제 술이 가장 많은 언급이 이제 음식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음식으로 치면 이제 고기. 또 이게 삼겹살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똑같네요 회식이랑. 근데 왜냐하면 이제 회식이나 송년회라는 건 어쨌든 회사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뭐 특별하게 뭐 더 부여한다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술에서는 이제 맥주가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수제 맥주도 이번 송년회에는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인도 좀 작년보다도 많이 요새 또 와인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저가 와인들이 많이 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분위기 내기 위해서 또 와인이 많이 올라오는데 와인만 좀 저가지 사실 와인을 먹기 위해서는 또 뭐 김치찌개 이런 걸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또 다른 안주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와인 먹으면 결국에는 항상 비싸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집에서 혼자 먹는 게 아닌 한. 네. 근데 제가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요. 좀 젊은 층에서 그런 것 같은데 송년 파티를 하기 위해서 룸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어떤 특별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문화로 좀 봐줘왔는데 이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어떤 뭐 호텔을 빌린다거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이런 파티룸을 좀 빌려주는 장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미나룸 같은 게 파티룸으로 이제 그때 변신을 할 수 있거든요. 장식만 해주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건 캐터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요새 또 워낙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년회 관련돼서 이제 셀카에 대한 언급 비중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추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어떤 사진 찍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요새는 또 이 드레스 코드라는 걸 또 이렇게 정해서 뭐 빨간색이 들어간 걸 하나라도 좀 입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재미 요소를 더해주려고 하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랑 가까우니까 빨강이랑 초록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색깔로서 드레스 코드를 정하는 것 같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항상 그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요. 혹시 최재원 이사님이 많이 선정이 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선정 대상에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성 중에서 이제 한 명 정도를 이제 뽑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직장인들도 해볼 만한 게 최대한 이제 그날 차려입고 오는 모습을 보니까 좀 다른 어떤 모습, 이 직원애들은 다른 모습을 좀 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즉석 제안을 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오시잖아요. 그때 우리 베스트 드레서를 요 스튜디오하고 밖에 조정실하고 해가지고 한번 뽑아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뭘 입고 오실지 제가 좀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드레스 코드의 색깔뿐만이 아니라 뭐 머리띠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재밌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단순 송년회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머리띠 이런 거 제가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극혐할 것 같아요. 올해 송년회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남 쪽을 많이 찾을 것 같고 술은 이게 저도주가 지금 예전보다 많이 인기가 떨어졌긴 했는데요. 그래도 뭔가 저도주를 좀 이번 송년회에도 많이 좀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도는 이제 술 때문에 생기는 그런 숙취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 송년회 하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추천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술을 덜 먹는다 이런 뭐 팁들도 좀 많이 공유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트렌디하게 송년회 도 좀 나가려고 한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파티룸 거기는 어떤 파티들을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춰와서 이제 그 외국의 파티처럼 이렇게들 많이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이 파티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화에서의 그런 파티는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재밌게 재밌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 공연하는 그런 느낌을 그냥 다 파티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한 또 파티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머리띠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머리띠는 않았고요. 여성 그 분장을 해서 제일 예쁜 그걸 뽑는 남성 직원들에서 제일 예쁜 여성스러운 직원을 뽑는다라는 것에 나갔는데 제가 1등은 아닌데 몇 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위권에 들으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때 막 화장도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저는 송년회 때 퀴즈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제가 맞췄더니 후배들이 정말 저 선배 질린다 이런 표정을 그때 너무 오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송년회 때 오바를 해가지고 제가 좀 그런 오바를 좀 죽여야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러면 송년회는 몇 건이나 있으세요? 저요? 저는 사실 올해 좀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거의 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말 체력 포함해서. 안배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술은 어쨌든 최대한 안 먹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노력해야죠. 일단은. 노력하는 비법은요? 저도 어제 송년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뭐 방송 핑계 대니까 딱 좋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방송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왜 안 되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